제가 원래 이제 계획을 할 때는 처음에 동물고고학의 이제 이론과 방법론을 이제 하겠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파워포인트를 그렇게 만들고 나서 보니까 이 동물고고학이 뭔지 무슨 연구를 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설명도 안 하고 이제 좀 기계적인 방법론을 얘기하면 굉장히 좀 지루하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파워포인트를 다 만들어 놨다가 좀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강의를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주제가 어떤 주제가 있고 어떤 부분을 볼 수가 있고 이제 이런 또 실제 오늘날과의 어떤 관계라던가 뭐 한국고고학에서 나오는 자료라던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결국 이제 이런 연구들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런 방법론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동물고고학 연구 방법론은 다른 고고학의 연구 방법론하고 좀 다른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래도 유기물질을 다루기 때문에 생기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살아서 움직이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던 그런 동물들을 잡아서 그걸 어떻게든 사람들이 사용하고 어떤 폐기이 된 상황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발견되다 보니까 이 살아있는 상태도 다르죠. 그래서 뭐 흙을 갖다가 토기를 만들고 돌을 갖다가 석기를 만들고 이제 이런 차원과 다른 살아있는 동물들을 획득하고 어떻게 처리한다는 그런 과정에서도 한 가지 차이가 있고요. 또 하나는 고고학적인 맥락에 들어가고 나서 오늘날 우리에게 발견되기까지 과정에서 유기물질이다 보니까 잘 살아남지 않게 되기 때문에 또 생기는 부분이 있고요. 또 실제로 발굴을 하고 우리가 이거를 수습을 하고 연구하는 과정에서 좀 부실하게 되거나 아니면 이 특성상 우리가 연구를 하는데 한계가 있거나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기는 이제 연구 방법론상의 한 가지 특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해부학적으로 어떤 하나의 그 위치가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뭐 토기 한 개체, 물론 토기도 뭐 이제 구연부가 있고 동체부가 있고 저부가 있고 이렇게 하지만 동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백 개의 뼈로 이루어진 그 부위로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연구할까에 또 해당하는 그런 방법론상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곡물고고학의 이제 연구 방법론의 어떤 특징적인 부분들, 그래서 뭐 실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부분들도 이런 부분들을 좀 알고 계시면 발굴을 하는 데서 좀 더 유의를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그 뭐 수습하시고 또 그 연구 결과를 보시는데 좀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 또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동물고고학의 연구 방법론에서 발달된 것들이 다른 고고학 연구를 더 좀 정교하게 연구할 수 있도록 특히 이게 해부학적으로 그 위치가 있고 부위가 있는 것들을 어떻게 개량화를 하고 이게 뼈는 몇백 개가 나왔지만 과연 동물은 몇 개체였을까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방법에서 발달된 어떤 개량화 방법이 있는데요. 이 개량화를 하는 방법이 이제 고도로 발달되면서 이것이 뭐 토기라던가 석기라던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데 좀 더 정교하게 연구할 수 있도록 또 영향을 미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물 고고학의 연구 방법론에 이제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던가 특성 이제 이런 부분들을 몇 가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물 고고학의 연구 절차는 뭐 다른 고고학 연구 절차랑 뭐 특별히 다를 게 없겠죠.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는 이제 자료를 좀 수집을 하고 이게 뭔지를 밝히고 이제 동정이라는 거는 생물학적으로 이제 위치를 밝힌다라고 이제 아이덴티피케이션을 이제 동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몇 개가 있는지 또 크기가 어떤지 계측하는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요 한 과정이 이 동물고고학 자료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좀 특성이 있습니다. 이제 자료 수집의 측면에서는 굉장히 잘 남아있는 경우도 있지만, 뭐 부스러져 있거나, 흔적만 있거나, 이제 이런 경우들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굉장히 세밀한 자료이기 때문에 토양을 전체를 채취를 해서 채집을 해야지만 또 알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 동물고고학도 그렇고, 이제 식물고고학도 그렇고, 이제 자료를, 다른 연구자들이, 그 분석해 놓은 자료를 볼 때, 저는 제일 처음에 뭘 보냐 하면은,
수집을 어떻게 했는가를 봅니다. 그리고 누가 분석하셨는지를 보고 그거에 따라서 이 자료를 그대로 활용해도 되는지 몇 가지를 고려해서 활용해야 되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예전 자료들을 보면은 대부분 이렇게 눈에 띄는 큰 것만 채취하신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큰 뼈들은 있는데 작은 뼈들은 보이지가 않는 경우에 과연 작은 뼈들이 거의 없었던 건지 아니면 채취하는 과정에서 큰 뼈들만 채취하신 건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경산 임당 유적 같은 경우에 그 80년대, 90년대에 발굴하면서 동물뼈들을 수습하신 유적들이 있는데 다른 유적에서는 이런 게 나왔습니다라고 했을 때 저는 그것만 나왔다라고 보질 않습니다. 다른 것도 있었는데 아예 채취 자체를 자료 수집 자체가 제대로 안 됐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경상 임당 유적은 다 채취를 하면서 하셔서 작은 뼈들까지 새뼈, 장어까지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이게 전부구나. 우리가 채집할 수 있는 전부고 이거를 토대로 하는데 다른 유적을 봤을 때 여기는 이런 큰 거밖에 묻지를 않았다라고 같은 선상에서 놓고 보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물고고학에 대해서는 뭐 인식이 좀 부족했던 부분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런 시료 채취 방법에서 뭐 눈에 띄는 것만 한다던가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어떤 식으로 채집했는지 수집을 하고 자료를 어떻게 선별했는지에 따라서 동등하게 놓고 볼 건지 아닌지를 좀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동정은 뭐 톡이나 석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명확하게 할 수가 있는데 이 동물뼈는 하나가 그대로 남아 있으면 좋은데 파손이 많이 돼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좀 구별하기 힘든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정을 누가 하느냐, 어느 정도 선상까지 하느냐에 따라 좀 많이 다르고요. 그리고 뭐 다른 그 우리가 유물도 뭐 토기가 어떤 토기고 어떤 부위고 뭐 이제 이런 것들까지 하긴 하지만 동물의 경우에 성별이라든가 연령이라든가 여기서부터 더 나아가서 제가 설명드린 뭐 계절성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까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동정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그리고 계량화 방법은 또 이 특수한 그런 방법이 있고요. 또 이제 계측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동물고고학 자료의 특성은 우리가 모든 고고학 자료는 사실은 유적 형성 과정, 뭐 후퇴적 과정 이런 것들을 거치게 되죠. 그런데 동물고고학에서는 특별히 이 중에서 화석화 과정이라고 해서 타포노미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무슨 뭐 노미 뭐 이런 식으로 끝나면 뭐 이코노미, 경제학 이런 식으로 화석화 과정 연구, 뭐 화석학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결국은 뭐냐면 이 동물 자료가 오늘날 우리에게 발견되기까지 거친 과정이 그만큼 복잡하다는 거죠. 대부분의 고고학 자료도 이제 묻힌 이후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 발견되느냐,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유적 형성 과정, 뭐 후퇴적 과정이라고 해서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이 동물 고고학의 자료는 이 부분이 타포놈이라는 하나의 어떤 학문 분야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좀 복잡하게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타포노미는 뭐 동물고고학에서도 활용하고 뭐 고동물학이라던가 뭐 이제 이런 데서도 많이 활용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왜 어떤 부분에서 좀 다른지를 설명을 드리면 이 그림상에 보면 처음에 라이프 어셈블리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당시에 존재하던 동물상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신석기 시대에 뭐 부산의 동삼동 폐총을 예를 들면 그 영도에 살던 동물들이 있었겠죠. 그 앞바다에 있었던 어류도 있고, 뭐 날아다닌 새도 있고, 계절에 따라 오는 철새도 있고, 뭐 바다 표범이라던가, 뭐 이런 그런 해양 포유류들도 있고 이랬을 거예요. 그 당시에 이런 라이프 어셈블리지, 그 당시에 살아있던 동물상이 있는데 여기에 유적 안에 사람들이 가지고 해서 활용하는 그걸 이제 데스 어셈블리지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뭐냐면 그 중에서 사람들이 뽑아온 거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초두에 이제 그 동물고고학 자료를 가지고 고환경을 복원하는 게 그다지 쉽지 않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제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환경을 복원하고자 할 때는 이 라이프 어셈블리지를 이제 복원하고자 하는데 유적에 나온 거는 사람들이 선별한 거예요. 뭔가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먹기 위해서 또는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뭐 기르기 위해서 선별한 것들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 그 다음에 있는 디파지티드 어셈블리지,
유적에 묻히는 것들은 또 다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선별해서 왔지만 이 중에서 뼈로 남는 것들이 있고 뼈도 도구로 다 사용을 하는 것들도 있을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 교역을 할 수도 있고 다른 데 버릴 수도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여기에서는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더 중요한 것은 무언가 하면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사용해서 버렸어요. 네. 자, 이거는 버리자라고 이제 뼈를 버립니다. 자, 그 이후에 동물뼈이기 때문에 특별히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뭘까요? 네, 동물뼈이기 때문에 특별히 일어나는. 자, 야생동물들이 와서 이걸 또 가만두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뭐 주거지 안에 이렇게 딱 보호가 되어 있으면 되겠지만 동물뼈가 오늘날 발견되는 것처럼 깨끗하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죠. 거기 뭐 살점도 좀 붙어 있고 뭐 기름기도 있고 그러면 여기에 이제 사실 뭐 파리도 몰려올 수 있고 이러니까 그걸 뭐 주거지 한가운데 버릴 리는 없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폐기 장소가 있을 텐데 이렇게 되면 이 폐기 장소에 여러 동물들이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를 갉아먹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들고 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남겨진 거에 이런 동물뼈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버린 그대로 있지 않고 동물뼈가 이제 묻히기 전에 일어나는 여러 작용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사실은 좀 중요하게 작용이 되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폐총에서 발견된 그런 동물뼈들 보면 가끔 이렇게 뭐 개나 이런 경우에 이렇게 긁은 자국들이 있어요. 제가 어제 뭐 노잉 마크, 컷 마크 이제 이거 구별해서 좀 설명을 드리기도 했었는데 이런 뭐 그 사냥하는 동물이 아닌 뭐 이것도 일종의 스카벤징이죠. 와서 하는 그런 이빨 자국들이 좀 남아 있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고고학 자료로 묻힌 이후에 유기물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사실은 없어진다는 거죠. 거의 대부분이 사실은 땅속에서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남아있지를 않고 그래서 우리가 고고학 자료를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쓰죠. 자료의 부재이냐, 부재의 자료, 그러니까 부재의 증거이냐, 아니면 증거의 부재이냐 이런 얘기를 하죠. 동물 고고학에서는 그런 부분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무덤 안에, 토기 안에, 아까 당경호 안에 꿩뼈가 수십 마리가 나왔다고 했는데 빈 당경호를 우리가 발견을 했을 때 빈 당경호라는 게 꿩뼈를 여기는 넣지 않았다라는 증거인지 꿩이 부재했다라는 증거인지 아니면 증거의 부재인지 이런 것들을 사실은 동물고고학에서는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꿩뼈가 나온 당경호가 있으면 다른 유적에서 당경호가 나왔을 때 여기도 꿩뼈가 있었을 텐데 이 토양 자체는 유기물이 보존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안 발견된 건지 아니면 여기는 아예 넣지를 않았다는 것이 이렇게 발견된 것인지 이제 그 부분을 사실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동물고고학 자료는 항상 이제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되고요. 자, 그 이후에 이제 발견되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여기 개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올빼미도 나옵니다. 이런 그 개는 와서 이제 뼈를 뭐 갈거나 가져갈 수가 있고 올빼미나 이런 동물들 중에 뼈를 모으는 습성을 가지고 있는 동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고려를 해야 되고요. 이 과정은 사실은 뭐 우리가 한반도에서 한국고고학에서 연구하는 이런 유적에서는 아주 그냥 일부만 나타나는데 실제로 초기 인류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제가 이제 뭐 스카벤저냐 헌터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초기 인류의 역사를 생각할 때 이제 초기 인류는 굉장히 힘도 세고 용맹무쌍한 그런 사냥꾼이다. 때에 따라서는 그냥 뭐 식육동물 큰 것도 다 뭐 잡아먹고 때려서는 사람끼리도 뭐 서로 뭐 공격을 해가지고
인육도 먹고 이런 존재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한 1960년대, 70년대 초까지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실제로 그런 것들이 좀 일반화되어 있었고 연구자들도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배경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아프리카의 초기 인류가 살던 그 지역에 동굴이나 이런 뭐 암흑 유적 이런데 뼈들이 막 쌓여 있는 거예요. 뼈들이 쌓여 있는데 거기 보면 초기 인류 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커다란 뭐 식육동물 뼈들도 있고 작은 뼈들도 있고 이 뼈들이 좀 부서진 그런 흔적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고 처음에 연구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과거의 사람들은 이렇게 온갖 것들을 다 사냥을 하고 이러던 존재였구나.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보면 좀 용맹무쌍한 이 사냥꾼 개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런 뭐 유적 형성 과정이나 후퇴적 과정이나 이런 타포노미, 뭐 화석화 과정 연구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근데 1970년대에 뭐 생물학을 하시는 분들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런 과정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되면서 그 아프리카 초기 인류의 유적에서 나온 이게 뼈들을 보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 모은 게 아니라 이런 뼈를 모으는 동물들이 모은 것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뼈들을 이제 모은 거고 이 뼈가 부서진 거는 이제 대부분 동굴이 무너져 내리면서 그 힘에 돌들에 의해서 이제 부서진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무조건 우리가 유적에서 나오면 다 사람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자연적인 현상에 의한, 그래서 석기로 부순 것과 자연적으로 돌이 떨어져 내리면서 부서지는 것의 차이에 대한 연구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동물들의 이런 그 갈근 흔적과 뭐 석기의 흔적 이제 이런 것들도 구별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이제 밝혀진 게 실제로 거기에 나오는 초기 인류의 뼈가 식육동물에 의해서 잡아먹힌 그런 사람의 뼈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렇게 나약해서 이런 식육동물에게 잡아먹힐까봐 우리 뭐 예전에 호랑이가 사람 물어가던 시절 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러던 인간의 존재이고 오히려 스카벤징을 먼저 하던 존재이고 이제 이런 것들을 알게 됐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특히 이제 동물고고학의 자료는 요런 특히 타포노미, 그래서 다른 동물들에 의해서 뼈들이 모이거나 손상되거나 이런 과정에 대한 것들을 많이 좀 인식을 하게 됐습니다. 동물 유전체를 수습하는 과정은 저도 이제 그 한국에서 이제 한국고고학에서 뭐 동물고고학 연구하시는 분이 현재도 그렇게 많지는 않으세요. 많지 않으시다 보니까 정말 전국 각지에서 자료가 수습될 때마다 뭐 이제 분석을 해달라 그래서 이제 많이 다니게 되는데요. 제가 이제 현장을 다니면서 이제 많이 좀 아쉬운 부분 중에 한 가지가 뭔가 하면 자료가 나오자마자 바로 연락을 해주시는 분들과 이제 자료를 수습해서 연락해 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자료를 이제 정말 잘 수습해서 주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이제 간혹 가다 보면 이제 수습을, 어떤 면에서는, 뭐, 이 수습은 바로바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연락해서 오는 데까지 시간도 걸리고, 바쁜 사람을 이제 하루 이틀 내에 오라 그러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좀 배려를 해주셔서 이제 수습을 해서 뭐 보내주시거나 이제 이러시는데, 수습해서 주신 거를 봤을 때, 이게 어떻게 놓여 있는지를 이 동물고고학을 아는 사람이 가서 수습을 했으면 요런 정보를 좀 더 알았을 텐데 이 정보를 놓쳤구나라고 참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뭐 이건 고고학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다 이 자료가 놓인 컨텍스트 정황이 이제 맥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실 텐데요. 그래서 이제 이 채취를 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뼈가 이렇게 놓인 것 같아도 그거를 하나하나 이게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이제 보면서 그거를 이제 해부학적인 이런 동물뼈의 해부학적인 상황이라던가 이런 화석화 과정이 어떻게 진행됐을 거라는 걸 알고 수습하는 거와 최대한 사진도 찍고 그림도 그리시고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이해도가 좀 약한 상황에서 하시는 게 굉장히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이 동물고고학을 이제 하는 분들이 와서
하나하나 상황을 보면서 채취를 하면 훨씬 더 좀 많은 정보를 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런 동물 유전체 수습에 대한 이야기, 정황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좀 이 사진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났을까 좀 궁금하실 텐데요. 이건 굉장히 저로서도 흥미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이 강원도의 그 동해안에 동해죠. 그 동해 이제 망상해수욕장 그 바로 옆에 이제 그 기원 전후에 유적에서 이제 주거지가 여러 개가 이제 겹쳐서 나오는 유적인데 그 가운데 있는 노지인데요. 그러니까 돌을 돌리지는 않고 이제 흙으로 조금 돌린 그런 노지인데 여기서 뭔가가 나왔는데 뭔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저랑 여러 번 같이 이제 연구를 좀 해보신 분이 연락을 주셨어요. 뭔지를 도대체 모르겠다. 이게 돌인지 나무인지 뼈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좀 잘 알아보고 싶으니 좀 와달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동물고고학, 식물고고학, 이제 인골고고학 하는 그런 학생들로 이루어진 이제 팀이 있기 때문에 함께 갔습니다. 저와 식물고고학 하는 친구와 이제 그 인골고고학 하는 그 학생과 이제 셋이 그냥 무작정 갔어요. 연락을 받고 다음 날로 그냥 시간을 내 가지고 이제 차를 몰고 갔어요.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뭔지를. 그래서 이게 나물 수도 있고 무슨 뭔가가 이렇게 약간 뭐 미네랄화 된 걸 수도 있고 그래서 뭔지를 모르겠는데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제 이 발굴을 했는데요. 지금 이 부분입니다. 이거는 사진을 더 자세히 찍은 거는 오히려 잘 안 보여서 제가 이제 이 정도 사진밖에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요. 이제 발굴을 쫙 하다 보니까 뼈더라고요. 근데 이 정도 크기, 이제 스케일이랑 이제 노지 전체를 이렇게 가로지를 수 있는 뼈가 이 정도 크기 되는 뼈 별로 없거든요. 근데 저도 처음 보는 뼈였어요. 근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고래뼈였고요. 고래의 이 아래 턱뼈였어요. 그게 아주 큰 고래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고래의 이렇게 아래 턱뼈인데 이 아래 턱뼈가 노지 위에 이렇게 딱 놓여 있고 불이 탄 상태고 여기 화재 주거지예요. 자, 이걸 보시는 순간 이 고래를 어떻게 해석하실 것 같으세요? 노지 위에 불탄 고래뼈가 나왔습니다. 고래 턱뼈가. 우리가 바로 드는 생각은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구워 먹었나? 고래를 먹었나? 잡아 먹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야, 고래를 이렇게 턱뼈를 이렇게 정말 노지 위에서 구워 먹을 정도로 이런 일이 있었다고? 굉장히 이제 흥미롭게 이거를 이제 그 보면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수습을 해서 발굴을 했는데 이 발굴을 해나가다 보니까 흥미로웠던 게 이제 이 화재 주거지여서 이제 목재 같은 것도 이렇게 기둥이랑 이렇게 쓰러져 가지고 있는데 뭐 주변에는 그런 게 이제 있었어요. 기둥구멍에도 이제 기둥구멍 안에 이제 그 불에 탄 기둥이 이렇게 남아 있고. 근데 이렇게 요 고래 이 턱뼈를 이제 수습을 해서 이렇게 드러내고 보니까 그 밑에 또 목재가 하나 이렇게 밑에 가로질러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구조상으로 봤을 때 발굴하시는 분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이거는 천장에 이 주거지에 위에 천장에 있었던 이 뭐 이제 기둥이라던가 이제 이런 부재가 떨어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발굴하시는 분하고 저희하고 이제 저는 이제 처음에 아침 일찍 가서 요거 수습해서 올라 그러다가 결국 하루 잤습니다. 여기서 1박 2일을 이거를 수습을 하면서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발굴하신 분들도 굉장히 흥미로워 하시고 이제 이런 과정을 했는데 자, 아까 구워 먹었나 이랬는데 이제 얘기가 달라지죠. 그 밑에 천장에 있었던 부재가 있고 이렇게 돼요. 자, 이런 뭐가 되죠? 뭐가 될까요? 이 고래 턱뼈가 어디 있었다는 얘기죠? 지붕. 뭐 적어도 이 집 안에 어딘가 달려 있거나 지붕 위에 있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화재가 나면서 이렇게 쓰러져 내린 겁니다. 그래서 고래 턱뼈를 구워 먹었다고 제가 아주 이상한 얘기를 할 뻔했어요. 그랬는데 발굴하는 과정에서 이 목재도 사실은 굉장히 희미하게 남아 있어서 뭐 제가 가서 수습했다고 또 될 일도 아니었고 이 발굴하시는 분하고 저희하고 하나하나 발굴을 해나가고 이야기를 나누고 이러는 과정에서 그래서 이제 민족지 자료라던가 이제 이런 것들을 찾아봤더니 실제로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래 턱뼈라던가 이제 이런 뭐 두개골 뭐 전체라던가 이제 이런 것들을
집 안에다가 이렇게 달아놓는 경우가 좀 더 많더라고요. 지붕 위에 놓는 것보다는. 그래서 아니면 이게 긴 뼈 자체가 약간 부재로 쓰였을, 건축 부재로 쓰였을 가능성도 있고요. 근데 그것보다는 이런 것들을 뭔가 뭐 상징물이죠. 상징물로 이제 안에 걸어놨던 그런 사례를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례를 사실은 대학에서 학생들 대상으로 개론적인 수업을 할 때도 고고학 자료의 정황의 중요성, 발굴의 중요성을 얘기할 때 이 얘기를 그 대표적인 좀 사례로 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고고학 자료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뭐 정황, 맥락, 뭐 컨텍스트 이런 것들 항상 강조하고 뭐 이건 고고학자들의 몸에 밴 것이긴 한데 그 어떤 사례보다 좀 극적이고 좀 흥미로운 사례에서 많이 좀 활용을 하는 그런 건데요. 그래서 이처럼 보면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고래턱뼈를 구워 먹은 게 아니라 정말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죠. 네. 요 유적에서는 요 시대 유적부터 처음으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방구대 안각화 이런 데도 이제 고래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 뭐 배를 타고 가서 고래를 잡았을 것 같은 이제 이런 것들이 되어 있기는 한데 실제 자료를 보면은 고래를 잡을 수 있을 정도의 도구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고래를 잡는 게 뭐 태평양 지역의 작은 섬들에서 그 고래 잡는 그런 민족지를 보면 통나무로 만든 그냥 쪽배에 한 3-4명씩 탄 그런 배 3-4개가 나가서 고래를 잡아요. 그래서 작살만 있으면 사실 됩니다. 이 로프에다가 작살을 해서 고래를 찌른 다음에 이게 고래가 도망가도 버틸 수 있을 정도의 작살만 있으면 고래가 지칠 때까지 가서 그냥 잡아와요. 그래서 실제로 고래 잡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기는 한데 근데 그런 정도의 작살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한국에서 이제 신석기 시대 때 그 울산의 황성동 유적인가요? 이제 고래 뼈 안에 이제 그 작살이 이제 박혀 있는 것도 나오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고래를 잡았을 것에 대한 그런 가능성들이 이야기가 되는데 그 박혀 있는 작살도 사실은 굉장히 작아요, 미늘이. 그리고 이제 작살이라고 하면 이제 박혀서 빠져나오지 않아요. 고래가 이제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도망갈 때 이게 버텨줄 수 있을 정도로 이런 미늘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정도 크기가 아닙니다. 거기 나온 거는. 그래서 저는 그건 혹시 그냥 떠밀려온 고래를 나중에 뭔가 의례적으로 뭐 찌르거나 그랬을 가능성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신석기 시대나 청동기 시대에는 고래를 잡을 수 있을 정도의 뭐 크기라던가 강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도구가 아직은 좀 발견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 뭐 아니면 뭐 유기물로 만들었기 때문에 뭐 뼈라든가 뭐 뿔 같은 것도 충분히 단단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있을 가능성은 있지만 그래서 적극적인 자료가 좀 없는 것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요 시대부터는 나옵니다. 이 유적, 요 유적, 요 주변의 유적에서도 철기로 만든 그러한 작살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충분하게 이제 고래를 정말 잡았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유적이었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제 그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이때부터는 고래를 잡았나 보다, 이렇게 구워 먹었나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동물 유전체의 수습은 다른 고고학 자료보다도 좀 더 정교하게 전문가에 의해서 됐을 때 좀 더 많은 정확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동물고고학 자료를 계량화하는 데는 이제 굉장히 좀 특별하게 발달된 그런 전문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동물고고학의 계량화와 관련된 전문적인 서적이 몇 개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사용하는 그 계량화 일동 뭐 지수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 이런 자료를 좀 양적으로 연구하는 게 이제 뭐 지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4가지가 있고요. 그 4가지 중심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이 부분은 잘 한번 들으면서 생각해 보시면 다른 자료도 이 방법을 사용해서 좀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좀 연구할 수 있겠다는 좀 아이디어가 좀 생기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까 이제 동정 가능 표본수, 이거는 제가 번역을 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NISP와 그 다음 최소 개체수, MNI, 이제 2가지를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 이 2가지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 최소 개체수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최소 부위수라는 걸 한번 계산을 해야지만 최소 개체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1, 2, 3은 연결이 되어 있고요. 최소 단위수라는 MAU라는 거는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각 부위별로 얼마씩 나오는지를 파악하는 데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이고, 이 MAU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루이스 빈포드가 본즈라는 책에서 개발을 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뭐 세계적으로 그 고고학의 역사에 영향을 미친 고고학자들 뭐 몇 명 꼽을 수가 있겠죠. 뭐 고돈 차일드도 있고, 뭐 플래너리도 있고, 빈포드도 있고, 뭐 이안 호도도 있고, 뭐 몇몇 사람들이 있는데, 그 빈포드 같은 경우에는 동물 고고학에 굉장히 많이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설명드렸던 인간이 사냥꾼이 아니라 스카벤저였을 가능성, 이런 논쟁에도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었고, 이 MAU라는 단위수를 개발을 해서 이런 식으로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 유적이 어떤 성격인지를 좀 파악해야 된다라는 것을 또 주창하기도 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NISP는 Identified Specimen, 다시 말해서 동정이 가능한 자료의 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간단하죠. 그래서 하나하나 100개가 나왔는데, 한 유적의 한 층에서 100개의 동물뼈 파편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80개가 동정이 가능하다. 요거는 사슴의 상완골이다. 요거는 멧돼지의 대퇴골이다. 이런 식으로 동정을 한 게 80개다. 그러면 80개가 동정 가능 표본수입니다. 출토수는 100개고 동정 가능수는 80개입니다. 그래서 동정하는 과정에서 각 종별로 자료의 수를 세워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수치고 가장 좀 기본이 됩니다. 이거는 부위가 예를 들자면 동물의 종류에 따라서 부위가 좀 차이가 있는 게 있습니다. 뭐 상완골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 다르지만, 예를 들자면 사람은 손가락이 5개지만 말은 여기가 하나로 되어 있고, 뭐 이제 소는 2개로 되어 있지만 뭐 붙어 있고, 사슴은 뭐 2개로 갈라져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다른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동물마다 부위가 몇 개인지, 또 얼마나 잘려져 있는지, 이 상완골이 하나 나왔는데 통째로 하나 나오면 동정 가능 표본수는 1이에요. 근데 멧돼지가 여기가 예를 들자면 제가 이제 100개의 자료 중에 80개를 동정을 했는데, 사슴은 이 상완골이 통으로 하나 나왔어요. 근데 그 시대에 사람들이 멧돼지는 상완골을 부셔서 그 안에 있는 골수를 꼭 먹어야 돼라고 부셨어요. 근데 이게 부셔진 게 유적에서 그 형성 과정을 거치면서, 후퇴적 과정을 거치면서 부서져 있다 보니 더 많이 부서져가지고 한 10개가 돼서 나왔어요. 그러면 동정 가능 표본수에서 사슴의 상완골은 1인데 멧돼지의 상완골은 10개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특히 파편화 정도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 차이가 많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무조건 그대로 하나로 통으로 나왔으면 1, 10개로 쪼개서 나왔으면 동정이 다 가능하면 10,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기본적인 거고요. 어떻게 보면은 동물 유전체뿐만 아니라 우리가 유적에서 나오는 모든 자료들은 일단은 이렇게 산정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토기 같은 경우에도 뭐 부셔져서 토기 하나가 뭐 10개의 편으로 나온다 그러면 10개의 토기 편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과연 원래 톡이 하나였는지 몇 개였는지, 그 다음에는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좀 추정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겠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최소 부위수라는 게 있는데요. 요거는 여기서부터 이제 미니멈 넘버리 나옵니다. 자, 왜 최소 부위수인가 하면 이거보다 많을 수가 있어요.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라고 얘기를 하고, 최소가 하나라고 하면 이게 하나라는 뜻이 아니라 최소 하나다, 그 이상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슴의 상완골은 한 개가 나왔으면 이거는 NISP도 1이고 최소 부위수도 1이에요. 그런데 멧돼지는 상완골이 10개로 쪼개서 나왔어요. 그러면 이 10개로 쪼개서 나온 거를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해야 되겠죠. 자, 이 10개가 다 멧돼지의 상완골인 거를 동정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요게 한 개인가? 아니면은 3개인가? 뭐 10개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토기 분석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토기의 구연부가
세 개가 나왔어요. 이 세 개의 구연부가 톡이 한 개체에서 나온 건지 세 개의 개체에서 나온 건지 여러분 분석하실 때 어떤 식으로 하시겠어요? 뭐 형태도 보고 색깔도 보고 문양도 보고 그 구경도 보고 뭐 이러면서 이제 추정을 하시겠죠. 예, 동물뼈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인위적인 그런 유물이 아니다 보니까 자연적인 그 형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10개를 놓고 겹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예. 예, 그리고 오른쪽 왼쪽이 다른지 다르지 않은지, 예. 그리고 크기가 같은지 형태가 같은지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게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최소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때에 따라서는 이게 최소 1이지만 사실 2가 되고 3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도 이제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위마다 요거는 상한골이면 상한골, 대퇴골이면 대퇴골 이제 이런 식으로 하게 되고요. 이제 이거를 토대로 해서 최소 개체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정 가능 표본수 NISP를 토대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최소 부위수 MNE를 하게 되고 이 MNE까지는 맞춰보면서 해야 돼요. 동정 가능 표본수는 자료를 놓고 하나하나 이제 확인하면서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최소 부위수는 이게 맞춰보면서 겹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게 되는데 이 최소 개체수를 할 때는 사실은 표만 가지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확도가 조금 떨어지기는 하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동정 가능 표본수는 이제 분석을 하고 최소 부위수도 보면서 하지만 계산을 하고 최소 개체수는 이제 추론을 한다, 뭐 산출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한 유적에서 사슴의 상완골이 몇 개가 나왔는지, 대퇴골이 몇 개가 나왔는지 각 부위마다 최소 개체수가 쫙 있겠죠. 이걸 가장 간단하게 하는 방법은 뭐냐 하면은 최소 부위수가 가장 많은 수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네. 두개골 하나, 뭐 이제 엉치뼈 하나, 뭐 이렇게 나왔는데 오른쪽 상완골만 3이 나와요. 네. 그러면 당연히 최소 3개가 되겠죠. 네. 그래서 적어도 여기에 사슴이 3마리가 있겠다. 그래서 표만 보고도 이제 이것을 할 수가 있는데, 요거를 조금 더 정확하게 하려면 사실 하나하나 좀 비교를 하는 게 좀 좋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할 경우에 어떤 게 하냐면 이제 표를 가지고 쫙 봐서, 이제 분석을 해놓은 그 이제 엑셀 파일에 만들어서 표를 본 다음에, 사슴이 상완골이 3개니까 최소 개체수가 3이구나 라는 최소는 있어요. 여기에 플러스 몇 개가 될까를 조금 더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는가 하면 다른 부위가 요 3개랑 다 겹치는지 요 3개랑 완전히 다른 예를 들면 암컷, 수컷 뭐 이런 데서 차이가 있거나 아니면은 크기라던가 이런 게 확 다른 게 있거나 이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요 최소 3개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부위가 대퇴골 요거는 이 3개랑은 완전히 다른 개체이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까지 더하게 됩니다. 이러면 이제 최소 개체수가 좀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제가 조금 전에 물음을 드렸었죠. 최소 개체수가 더 좋을까? 아니면은, NISP, 동정 가능 표본수가 좋을까? 얼핏 생각하기에는 최소 개체수가 더 좋아 보여요. 자, 그런데 두 가지가 장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든 것처럼, 파편화 정도에 따라서 왜곡되는 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면 최소 개체수를 쓰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이제 보통 뭐 인간도 뭐 200 몇 개의 뼈로 되어 있다고 동물도 각각이 다 200 몇 개의 뼈로 되어 있는데 제가 그 강의에서 앞부분에 얘기 드렸던 예를 들자면 소가 한 마리 다 그대로 묻혀 있다. 그러면 뼈가 200 몇십 개가 나와도 이거는 소 한 마리입니다. 근데 그 유적에서 말뼈 요만큼, 말뼈 파편 요만큼, 돼지뼈 파편 요만큼 이런 식으로 나와도 이건 다 하나씩이에요. 자, 이렇게 되고 나면 물론 한 개체가 묻힌 것은 맞지만 이 200 몇 개가 나와서 전신이 나온 소 한 마리와 파편 요만큼씩 나오는 돼지와 말과 사슴까지 다 일로 해서 이 유적에서 나온 모든 동물 자료를 다 최소 개체수 1이라고 동등하게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고고학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선호하는 것이 조금 다르기는 한데요. 그리고 이제 최소 부위수라든가 최소 개체수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렇게 하나하나 다 비교하면서 하느냐, 표를 가지고 그냥 추론하느냐의 방법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를 다 씁니다. 네, 그래서 표도 항상
최소 개체수와 동정 가능 표본수와 최소 개체수를 같이 만들고 이런 어떤 그 상대 빈도를 나타내는 그래프를 만들 때도 양쪽을 다 보여드립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나오는 데는 이렇게 나왔지만 이걸 최소 개체수를 볼 때는 이렇게 나오고 이 차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하고요. 그런데 아까 그 연평도의 사례인 것처럼 조개 같은 경우에 이제 이매패, 그다음에 뭐 권패류 이렇게 명확하게 차이가 있을 때는 뭐 최소 개체수를 중심으로 본다던가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장단점이 있고 근데 이 계산하는 과정이 사실은 파쇄된 모든 고고학 자료에 한 번씩은 좀 적용을 해보면서 해볼 수 있는 그러한 의미가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최소 단위수. 이거는 이제 미니멈 애니멀 유닛이라고 해서 MAU라고 했고요. 루이스 빈포드가 그 창안을 한 건데 이 최소 단위수는 두 번째 설명드린 최소 부위수를 가지고 동물의 부위별 상대 빈도를 비교하는 데서 생기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최소 부위수는 각 부위마다 몇 개씩이 나왔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예를 들자면 상완골은 오른쪽 하나, 왼쪽 하나가 있죠. 예, 근데 척추 각각이 하나씩만 있습니다. 그리고 갈비뼈는 또 뭐 열 몇 개씩이 있고, 예, 그리고 손가락뼈라던가 이런 것들은 또 몇 개씩이 있고, 이게 동물마다 다 달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그냥 한 동물에서, 자, 상완골은 오른쪽, 왼쪽 두 개가 나왔고, 척추는 하나가 나왔고, 어디는 몇 개가 나왔고, 이거를 똑같은 지수로 보다 보면 이 부위별로 하나의 동물이 어디가 많이 나왔는지, 축부가 많이 나왔는지, 이 사지골이 많이 나왔는지를 할 때 동물마다도 조금씩 다르게 되고, 같은 동물 안에서도 각 뼈의 수치가 다르다 보니까 이게 서로 잘 안 맞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연구를 하다가 루이스 빈포드가 이거 M&E 가지고는 안 되겠다. 좀 더 명확한 것을 써보자라고 해서 MAU라는 것을 썼고요. 이거는 이제 동물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을 그 해부학적인 특징을 잘 본 겁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부위를 100으로 둡니다. 100으로 두고 이제 상대 비율을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요거는 저는 이제 실제로 학생들에게는 요걸 한번 좀 해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기본을 2로 두고 하기는 해요. 모든 것들이 대부분 이제 2가 있기 때문에. 근데 예를 들어서 제1경추, 제2경추 이런 건 각각이 하나가 있으니까 곱하기 2를 하죠. 하나씩 있는 거는. 그래서 이 상완골은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 상관없이 이제 2개가 나오면 그거를 기준으로 하는데 경추는 제1경추가 하나 나왔다. 그럼 이걸 1로 보지 않고 여기다 곱하기 2를 합니다. 그래야지만 기본 2와 수가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한 동물의 모든 부위가 기본 2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떤 게 더 많이 나오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동물의 부위에 따라 예를 들어서 이제 발가락뼈 이런 데는 좀 수치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수치에 또 맞춰가지고 생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위별로 수가 다른 것들을 기준을 하나로 해갖고 맞춥니다. 맞춰가지고 부위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는데요. 자, 이것을 활용하는 방법이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표를 가지고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제가 여기 거주지라고 돼 있는 좀 자주색이 있죠. 자, 요거는 주로 거주 유적의 사냥터에서 가지고 온 것들이 어느 정도 맞는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두개골, 상악골, 하악골, 경추, 충추, 요추, 천추, 견갑골. 자, 여기까지는 이 축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견갑골은 아니네요. 천추까지. 그래서 두개골부터 두개골과 이제 척추죠. 천추까지. 천추는 이제 그 엉치뼈 있는 데를 이야기하는데요. 자, 요 축부에 해당하는 거는 보면은 어느 정도가 나오나. 두개골 상악골은 이 경우에 거의 60% 가까이 나오긴 하지만 대부분이 이제 40% 미만, 20% 미만으로 나오죠. 그거에 비해서 상완골, 요골, 관골, 대퇴골, 경골 아까 이야기했던 좀 고기가 많은 부분은 전반적으로 좀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동물의 종류에 따라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그런 요인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는데, 제가 여기 이제 보여드리는 요 진한 자주색으로 된 거주지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아프리카의 하자라는 그 부족이 있는데요. 거기도 이제 보츠와나 그 근처에 살고 있는 그 부족입니다. 수렵 채집으로 전통적으로 살고 있는데, 요런 지금 이야기하는 요런 모델로 어떻게 초기 인류의 유적들을 설명을 할지, 이제 그게 이제 1980년대에 연구가 많이 되면서 그 당시에 고고학자들이 민족지 고고학이라는 걸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루이스 빈포드도 이제 알래스카 지역에 가서 누나미우투,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부르죠? 그 알래스카에 사는 사람들을 예. 일반적으로 뭐라고 부르죠? 일반적인 용어 생각이 나요. 에스키모라고 부르죠. 그 에스키모라는 용어를 제가 이제 잊어버린 이유가 왜 그러냐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에스키모가 그 날고기를 먹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부시맨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듯이 이제 에스키모 이제 이런 식으로 서양인들이 좀 약간 비하하면서 쓰는 이제 용어들을 이제 안 쓰다 보니 에스키모라는 용어까지 제가 좀 잊어버렸는데, 뭐 이누이트 또는 뭐 누나미우트 이제 그쪽 사람들 스스로가 말하는 용어를 가지고 쓰죠. 그래서 루이스 빈포드도 이제 알래스카 지역에 가서 이제 누나미우트 연구를 했고, 그리고 뭐 여러 학자들이 뭐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남미 이런 데 가서 민족지 고고학 연구를 하게 됩니다. 이런 연구를 하게 되는 이유는 제가 이 동물고고학 수업을 하면서 이제 민족지 자료, 뭐 민속 자료 이런 표현을 많이 써드렸는데, 대부분의 그런 민족지 고고학, 민속 자료들은 고고학적인 관심을 가지고 만들어진 것들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인류학자들이나 또는 뭐 다른 이유로 이제 그것을 관찰한 사람들이 이 모은 자료들인데, 이 자료들을 고고학에서 유출을 하는데 많이 활용을 하죠. 예, 많이 활용을 하는데, 정말 고고학자들이 관심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밝혀진 게 없어서 좀 답답한 마음에 1980년대에 정말 세계적으로 내놓으라 한 학자들은 다 어딘가에 가서 민족지 고고학을 합니다. 예, 그래서 심지어 이안 호도도 이 뭐 케냐 지역에 가서 바링고족에 대해서 그 민족지 고고학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80년대에 이제 민족지 고고학 자료를 가지고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사냥하는 부족에 가서 함께 먹고 살면서 사냥을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동물을 사냥했을 때 어떤 걸 가져오나, 어떤 거는 현지에서 먹나, 이제 이런 것들을 요 바트람 모델은 이제 하스자를 가지고 하고, 그리고 여러 지역에 이런 것들을 모아서 이제 대략적으로 봤는데요. 제가 기본적으로는 축부를 남기고 사지고를 가지고 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그래프를 보면 그게 아주 명확하지는 않죠. 예, 그래서 그런 원칙이 있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뭐 변수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사례를 봤을 때는 좀 구별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을 통계적으로 모아보면은 약간 경향성이 있기는 하지만 또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이런 뭐 논의도 많이 됐었는데요. 제가 요거를 이제 동삼동 유적하고 늑도 유적 두 군데의 사슴에 대해서 적용을 해봤습니다. 이 두 유적의 사슴에 대해서만 적용을 한 이유는 아직까지 한반도에서 나온 동물 자료 중에 이런 정도의 통계적인 처리를 해서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을 정도로 자료의 양이 많은 게 그 두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유적에서 나오는 다른 동물은 샘플 사이즈가 이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삼동 유적에서 나온 사슴, 이 유물 모으는 빵박스로 한 100박스 가까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뭐 벌써 뭐 거의 한 15년 전 일인데, 그 부산 박물관에 그 유물 창고에 있는 것을 제가 거의 가서 5박 6일, 뭐 거의 한 5박 6일도 더, 주말을 한번 보냈었으니까, 처음에 5박 6일 계산하고 갔다 결국 주말도 거기서 보내면서 일주일 넘게 분석을 해가지고 그 정도로 양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한번 했고, 늑도의 경우에도 사슴뼈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개를 가지고 해봤더니, 이 동삼동하고 이제 늑도하고 좀 유사하게 나왔는데요. 동삼동은
주거 유적이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가 있겠죠. 예, 당연할 수 있고 또 사슴은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들쳐업고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동삼동 유적 같은 경우에 바로 이제 옆에 산이 꽤 큰 산이 있고 뭐 사슴이 자생하고 거기서 사냥을 해서 통으로 가져올 수도 있고 뭐 해치해서 가져올 수도 있고 이제 이런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사실 그 결과는 그렇게 뭐 놀라운 결과라고는 볼 수가 없고 그래도 좀 유사하게 요 축부보다는 이 사지골이 좀 많이 나오는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늑도의 경우는 저는 굉장히 좀 재미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늑도 유적에 사슴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걸 가지고 예전에 이제 어떤 고고학자분이 늑도에서 사슴을 사육했을 가능성 를 얘기를 하셨고 사슴도 결국은 이제 사육이 가능한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도 있었는데요.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들었습니다. 늑도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좁은 섬이고 그렇게 유적의 밀도가 높고 그런데 여기서 굳이 거기는 자연 환경 자체가 사슴이 자생하기가 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런 맥락에서 그 시대에 굳이 사슴을 왜 여기서 사육을 했을까? 그리고 육지에서 이렇게 멀지도 않은 상황 속에서 그래서 근데 왜 이렇게 사슴뼈가 많이 나왔을까? 제가 좀 분석을 해봤어요. 지금 여기 연한 보라색으로 나오는 요 부분이 사슴뼈의 부위별로 그 MAU를 사용해서 모든 뼈를 다 2개씩 있다라고 생각하고 가장 많이 나온 걸 100%로 놓고 퍼센테이지를 한 그래서 요거를 최소 단위수 MAU의 비율이다 그래서 퍼센테이지 최소 단위수라고 해서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이제 루이스 빈포드가 창안을 해서 여러 유적에 적용을 한 건데 제가 그대로 한번 이거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이 아프리카의 그 사냥꾼 집단에서 그 민족 고고학 자료를 가지고 본 거주지 유적보다 훨씬 더 이 사지골이 비율이 높았어요. 자, 이 얘기는 뭔가 하면은 여기 보시면 뭐 두개골, 상악골, 하악골, 경추, 흉추, 요추, 뭐 이 천추 이 부분보다 견갑골부터 시작해서 특히 상완골, 요골, 뭐 대퇴골, 경골, 뭐 중족골, 중수골, 중족골, 중수골은 이제 요 부위거든요. 이제 이 발등뼈에 해당하는 건데 이 사지골 부위가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자,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이 늑도 유적에서 사슴을 그대로 통으로 다 뭔가 처리를 하지는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마 사슴을 고기를 섭취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부위만 육지에서 가져온 게 아닐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슴을 그 좁은 곳에서 뭐 사육을 하고 이런 거보다 거기서 뭐 생산도 하고 교육도 하고 뭐 그러면서 무덤도 쓰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어떤 그 식량원은 그 지역에서 조달하기보다는 그래서 늑도에 보면은 식량원을 직접 거기서 조달한 것 같은 흔적이 별로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뭐 어류 같은 것도 충분히 잡을 수도 있고 그랬을 텐데 그런 것들도 뭐 도구라던가 이런 게 나오지 않고 그래서 이런 어떤 특수한 환경을 특수한 그 활동을 하면서 필요한 자원은 육지로부터 공급을 받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슴의 고기를 필요한 부위만 부위별로 받아서 섭취한 게 아닐까. 그래서 이런 식의 연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를 떠나서 이제 어떤 종이 어느 정도 퍼센티지가 나왔냐도 중요하지만 한 종에서 부위별로 얼마씩이 나왔는지를 토대로 때에 따라서는 전혀 이런 주거지와 사냥터의 이런 모델이 적용될 것 같지 않는 이런 늑도 유적에 해당하는 이러한 유적, 이러한 시기에도 이제 이런 식의 연구들이 좀 가능하다는 그런 것을 하나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동정이 가능한 모든 자료의 수를 이제 하나하나 분류를 하고 동정을 해서 동정 가능 표분수를 만들어내고요. 이것만 가지고 종별 비교가 가능하죠. 그래서 표로 보여드린 것처럼 어떤 동물이 몇 퍼센트 나왔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파쇄된 정도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제가 이것과 이제 MNI를 같이 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동물마다 파쇄된 정도가 비슷하다.
그런 경우에는 MNI, 최소 개체수보다 동정 가능 표본수를 서로 비교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 단점도 있지만 이것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분명히 있고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계산을, 물론 맞춰보면서 하지만, 계산을 해서 최소 부위수를 마련을 하고, 이거는 부위별로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같은 종의 부위별, 그 다음에 다른 종별로, 멧돼지와 사슴 간에 어느 부위가 어떻게 다르게 나오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사냥터와 주거지를 할 때, 멧돼지는 정확하게 사지골이 더 많이 나오고 축부는 거의 안 나오는데, 사슴은 그래도 축부도 꽤 많이 나온다. 그러면 사슴은 사냥을 하고 거의 통째로 옮겨오지만 멧돼지는 정확하게 이제 그 분리를 해서 가지고 특별한 부위만 가져온다라는 것을 또 종간에 비교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데 최소 부위수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이 동물 종별로 또는 한 동물 안에서도 부위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최소 단위수를 좀 변형을 해서 사용하면 더 좋겠죠. 그런데 이 최소 부위수를 해야지만 여기서 우리가 최소 단위수와 최소 개체수를 추론을 하고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개체수는 동정 가능 표본수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그래서 종별로 상대 빈도를 비교할 수 있지만 또 이렇게 했을 때 하나씩 나온 것들이 좀 과대 평가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또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최소 단위수는 제가 마지막에 설명드린 이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굳이 또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비교 가능한 그런 샘플 사이즈가 있어야지만 또 의미가 있는데요. 그래서 MNI를 좀 수정을 해서 이런 가지고 있는 서로 간의 다른 부분들, 종별, 부위별 다른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하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유적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고 그 유적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사용됐는지, 굳이 초기 인류 사회가 아니더라도 이런 역사시대 유적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알고 계시면 실제로 동물고고학 자료를 현장에서 수습을 하고 연구를 하고 또는 그 자료를 볼 때도 많이 활용하실 수가 있고,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다른 유물들을 좀 하실 때도 이런 개량화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좀 반영하실 수 있는 좀 여지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응용도 좀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좀 오랜 기간 동안 이제 동물고고학의 이 어떤 학문이고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고 실제 동물고고학의 연구를 통해서 환경의 복원이라던가 과거 사람들의 식생활이라던가 그리고 동물을 사육하는 과정, 그 동물을 사육해서 이제 어떻게 활용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 특히 한국에서의 자료 구체적인 예에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 이 사육동물과 특히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동물의 어떤 상징성, 의례, 또 희생 의례가 가지고 있는 꼭 의례적인 상징적인 이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가지고 있는 약간 정치 경제적인, 생계 경제적인 이런 부분들을 좀 합해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동물고고학에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연구하는지 이제 기본적인 이 방법론적인 것, 특히 한 가지 조금 좀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동물고고학이라는 분야가 한국 고고학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 고고학에서 어떤 식의 역할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어떤 과제와 전망이 있는지를 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동물고고학은 한국 고고학에서는 동물고고학도 그렇고 식물고고학, 인골고고학이라는 게 굉장히 좀 특수한 분야로 좀 인식이 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실제로 일본 고고학도 그렇고 특히 중국 고고학 최근에 이런 부분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세계 동물 고고학 협의회 아이카즈에 가보면 최근에는 중국 고고학자들이 얼마나 많이 와서 정말 약간 좀 지나치게 적극적으로 호전적으로 발표를 하고 막 강조를 하고 모든 게 이제 중국에서 처음 시작됐다라고 얘기를 하셔갖고 좀
약간 좀 지나치게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좀 발달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뭐 일본에서도 전통적으로 그랬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최근에 전 세계적인 그 고고학의 그 약간 시류라던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뭐 이론적인 논의라던가 이런 것보다는 굉장히 과학기술적인 자연과학적인 분석이 굉장히 발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다지 좋은 쪽은 아니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그래서 아무래도 뭐 연구비라던가 뭐 이제 이런 것들도 자연과학적인 분석으로 많이 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자연과학을 하시는 분들, 뭐 화학 기반, 뭐 생물학 기반, 뭐 유전자 뭐 연구하시는 분들 이런 기반으로 거기는 아예 고고 과학이라고 합니다. 아케오지컬 사이언스라고 해서 아예 그런 학과가 따로 있어요. 고고학과 있고 아케오지컬 사이언스 있고 이제 이런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발달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쪽에 계신 분들은 고고학적인 정황이라든가 이런 거에 좀 이해가 없이 너무 기계적으로 분석을 한 결과들을 내셔서 오히려 조금 우려가 될 정도로 그래서 이 자연과학적인 분석 기법이 발달되고 그쪽 연구가 굉장히 좀 많이 축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 한국 고고학이 조금 때에 따라서는 좀 우물안 개구리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전 세계적인 이런 추세와는 좀 한국이 많이 좀 동떨어져 있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되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최근에 환경에 대한 그런 인식이 많이 달라지고 있죠. 그래서 저도 제가 이제 이런 쪽에 관심을 갖게 된 게 그 1984년에 그 양양 오산리 유적 발굴하면서 이 바닷가에 이런 신석기 시대 유적이 나오는데 도대체 이 당시에는 사람들이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먹고 살면서 어떻게 했을까 이제 이런 아주 단순한 그런 관심에서 또 마침 그 학기에 인류학과에서 생태인류학 수업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하고 연결해서 이제 생계경제, 뭐 환경 이런 관심을 갖게 됐는데, 좀 굉장히 이례적이었었죠, 제가.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러다가 이제 또 유학길이 열리고 가서 보니까 뭐 해외에선 이런 게 주류를 또 차지하고 있고, 뭐 잘 아시다시피, 뭐 1960년대, 70년대 이후에는 이제 환경에 대한 관심 이런 게 있고 생계 이런 게 굉장히 좀 중요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봤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특히 이제 역사학 분야도 그렇고 인문학의 많은 분야에서 오랫동안 인간의 역사, 문화, 사회에 환경적인 요소가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대해서 고고학자들은 그나마 안 그랬는데 많은 분들이 굉장히 거부감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더구나 이 역사학 이런 부분에서 환경의 요인이 역사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 인류의 역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인간은 굉장히 주도적이고 주체적이고 이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이런 부분들은 인간이 해나가는 건데 여기 감히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 영향을 미쳐서 인간이 그거에 대한 약간 수동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인문학에서 좀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이 동아시아의 고고학은 인문학적인 기반, 역사학적인 기반이 강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는 사회적으로 가장 커다란 이슈가 환경입니다. 예, 환경 오염도 있고 특히 기후 변화, 뭐 최근에는 기후 위기, 뭐 기후 위기를 더 나가서 뭐 좀 더 심한 그 표현을 쓰시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런 것들이 요인이 되다 보니까 우리 삶에서 환경이라는 부분이 얼마나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지 기후가 변하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바뀌는지를 우리가 몸소 많이 체험을 하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는 보면 역사학에서도 한국도 얼마 전부터 뭐 생태환경사 이런 표현을 하면서 역사학에서 놀랍게도 그런 연구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뭐 중세 온난기 때 어떤 변화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한국의 역사에서는 많이 얘기를 안 했지만 뭐 17세기 뭐 위기론 뭐 이런 얘기할 때 사실 소빙하기가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는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인문학 전반에서 이런 환경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소속된 그 서울대학교에서도 3, 4년 전에 이제는 이제 역사학부가 됐는데 역사학부에 한국 근현대사를 하시는 분 중에 생태환경사를 하시는 교수님이 한 분 오셨고요. 한 작년, 재작년부터 인문대 교수님들이 지금 한 180분 되는데 뭐 문학, 철학, 종교학, 뭐 고고학, 역사학 하는 많은 분들이
자발적으로 환경인문학이라는 스터디를 해요. 그래서 이런 책들을 읽어 나갑니다. 그래서 소설이라든가 문학 이런 데서도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하시고 굉장히 관심이 이쪽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에서의 인문학 분야, 동아시아 전 세계적으로 이 환경적인 요소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다 보니까 이런 동물고고학이나 식물고고학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아우르는 환경고고학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발달이 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한국고고학은 이런 데서 저희가 조금 이제 떨어져서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기는 하지만 이런 전반적인 사회적인 영향, 학문적인 영향 이제 이런 것 속에서 이런 뭐 분석의 기법도 발달되고 전반적인 어떤 그 관심 이런 것들이 인식이 좀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금 폭넓은 측면에서 좀 연구가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물고고학의 과거와 현재와 또 미래 어떻게 될지 또 이론과 방법론과 실제 사례 이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